밤하늘을 찢을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며 외딴 언덕 위에 자리 잡은 견고한 저택의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다. 한서진은 짙은색 벨벳 안락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펼쳐진 책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신경은 빗소리 너머의 고요함에 곤두서 있었다.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권력 다툼과 쉴 새 없이 울리는 응급실의 사이렌 소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이 고립된 삶은 그녀에게 안식을 주었지만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면 과거의 긴장감이 유령처럼 되살아나곤 했다. 그녀는 무릎 위에 담요를 걷어내며 차갑게 식어버린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비명처럼 기괴하게 울부짖으며 집안의 공기를 더욱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때 빗소리와 천둥 소리를 뚫고 날카로운 파열음이 1층 뒷문 쪽에서 들려왔고 서진의 손은 반사적으로 옆에 놓인 무거운 금속 손전등을 낚아챘다. 그것은 분명 자연적인 소음이 아니라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유리를 깨뜨리고 침입하려는 소리였기에 그녀의 심장은 겉보기에 평온한 표정과 달리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숨소리를 죽인 채 자리에서 일어나 어둠이 짙게 깔린 복도를 향해 소리 없이 발걸음을 옮겼고 외과 의사 시절 익힌 냉철한 판단력이 공포를 억누르며 전신의 감각을 예민하게 깨웠다.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이곳에서 도움을 요청할 곳은 아무도 없었기에 그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만 했다. 복도를 지나 부엌으로 이어지는 길목에서 차가운 바람과 함께 비릿한 흙내음, 그리고 그보다 더 자극적인 쇠냄새가 훅 끼쳐왔다. 서진이 손전등을 켜자 하얀 빗줄기가 어둠을 가르며 깨진 유리 조각이 널려있는 바닥을 비추었고 빗물과 섞여 붉게 번진 액체가 거실 안쪽으로 길게 이어져 있는 참혹한 광경이 드러났다. 그것은 명백한 혈흔이었으며 양으로 보아 부상자가 상당한 치명상을 입었음을 직감할 수 있었기에 그녀는 잠시 주춤했지만 곧 핏자국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거실 중앙, 값비싼 페르시아 카펫 위에는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고통스럽게 몸을 웅크린 채 쓰러져 있었고 간헐적으로 거친 숨을 내쉬고 있었다. 서진은 손전등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그 검은 형체에게 다가갔고 그가 의식을 잃은 성인 남성이라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경계심보다는 의사로서의 본능이 앞서기 시작했다. 남자의 옷은 비와 피로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복부 쪽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선혈이 바닥을 붉게 물들이고 있어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남자의 목덜미에 손을 대어 맥박을 확인했는데 맥박은 빠르지만 불규칙하고 희미하게 뛰고 있어 쇼크 상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이 낯선 침입자가 잠재적인 위협이라는 사실보다 당장 처치하지 않으면 몇 시간 내에 사망할 환자라는 사실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가 남자의 몸을 바로 눕히자 손전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날카롭고 강인한 인상을 풍기고 있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미간과 굳게 담은 입술은 그가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엄청난 정신력으로 버텨왔음을 보여주었고 흐트러진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매는 감겨 있었지만 서늘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서진은 그의 셔츠를 걷어올려 상처 부위를 확인했고 복부를 가로지르는 깊고 긴 자상은 날카로운 흉기에 의해 의도적으로 입혀진 것임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장기가 손상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였기에 그녀는 그가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위험한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을 느꼈다. 폭풍으로 인해 도로가 차단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계산이 서진의 머릿속을 빠르게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잠시 전화기를 바라보며 신고를 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지금 이 남자를 방치한다면 구급대가 도착하기도 전에
과다출혈로 사망할 것이 분명했다. 결국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결단을 내렸고 창고로 달려가 병원을 그만둘 때 챙겨왔던 비상용 수술 도구 세트와 응급처치 키트를 챙겨 거실로 돌아왔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도 있는 무모한 도박이었지만 눈앞에서 꺼져가는 생명을 외면할 수 없는 그녀의 직업적 양심이 이성을 압도했다. 서진은 온 힘을 다해 의식 없는 남자를 끌어올려 거실 중앙의 튼튼한 참나무 테이블 위로 옮겼고 천장의 조명을 최대한 밝게 조절하여 임시 수술대를 마련했다. 남자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고 단단한 근육질로 이루어져 있었기에 그녀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혔지만 손놀림은 조금도 지체되지 않았다. 그녀는 가위를 들어 피에 젖은 셔츠를 거침없이 잘라내었고 드러난 그의 상체 곳곳에는 이미 오래된 흉터들이 훈장처럼 남아있어 그가 평범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소독약 냄새가 피냄새와 뒤섞이며 거실을 가득 채웠고 빗소리는 이제 그녀의 귀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그녀는 눈앞의 환자에게만 온 신경을 집중했다. 국소 마취제를 상처 주변에 주사하자 남자는 무의식 중에도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뒤틀었지만 서진은 능숙하게 그의 몸을 고정하고 출혈 지점을 찾아 지혈하기 시작했다. 혈관을 잡고 조직을 봉합하는 그녀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수천 번의 수술 경험이 그녀의 손끝에 고스란히 남아있음을 보여주었다. 찢어진 근육층을 꿰매고 피부를 봉합하는 동안 그녀의 호흡은 규칙적이었지만 속으로는 혹시라도 그가 깨어나 자신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싸워야 했다. 다행히 주요 장기는 기적적으로 비껴가 있었지만 출혈량이 많아 수혈 없이 버텨야 하는 이 상황이 가장 큰 고비였다. 1시간 넘게 이어진 사투 끝에 마지막 매듭을 짓고 거즈로 상처 부위를 단단히 압박 붕대 처리를 하자 서진은 그제야 참고 있던 긴 숨을 내쉬며 수술용 장갑을 벗어 던졌다. 남자의 맥박은 여전히 약했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리듬을 되찾았고 창백했던 얼굴에도 아주 희미하게 남아 혈색이 돌아오는 듯했다. 그녀는 수액팩을 가져와 능숙하게 그의 정맥에 주사바늘을 꽂고 항생제와 진통제를 투여하며 그가 쇼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테이블 위에 누워있는 남자는 이제 맹수가 잠든 것처럼 조용해졌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위험한 기운이 여전히 감돌고 있었다. 서진은 피 묻은 도구들을 정리하고 바닥에 혈흔을 닦아내며 거실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려 애썼지만 공기 중에 배어버린 긴장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젖은 수건으로 남자의 얼굴과 손에 묻은 흙투성이 얼룩을 조심스럽게 닦아주다가 그의 손목에 채워진 시계를 발견하고 잠시 손을 멈췄다. 그것은 집 한 채 값에 달하는 최고급 명품 시계였고 진흙투성이 구두 역시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수제품이라는 점은 그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상당한 재력을 가진 인물임을 암시했다. 그녀는 의자 하나를 끌어와 그가 누워있는 테이블 옆에 앉아 밤새 그의 상태를 지켜보기로 마음먹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 어느덧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고 밖의 빗줄기는 가늘어졌지만 바람은 여전히 창문을 흔들며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극도의 피로가 몰려와 눈꺼풀이 무거워졌지만 서진은 차가운 물을 마시며 정신을 붙잡았고 눈앞에 낯선 남자가 깨어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수많은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그가 감사해야 할지 아니면 자신의 정체가 발각된 것을 꺼려 해를 가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녀의 시선은 남자의 날카로운 턱선과 굳게 닫힌 눈매에 머물렀고 기묘한 연민과 호기심이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올랐다. 그때 남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더니 감겨있던 눈이 천천히 떠졌고 그 속에서 드러난 칠흑같이 어두운 눈동자는
혼란스러움 대신 섬뜩할 정도의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눈동자를 굴리다가 옆에 앉아있는 서진을 발견하고는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복부의 통증 때문에 짧은 비명과 함께 다시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서진은 놀라지 않고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어깨를 가볍게 누르며 제지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울려 퍼졌다. 움직이지 마세요. 상처가 다시 터질 수 있습니다. 남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진을 노려보았는데 그 눈빛은 마치 덫에 걸린 짐승이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는 것과 같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분한 듯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서진은 그에게 물잔을 내밀었으나 그는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거부했다. 그녀는 무리하게 그를 설득하려 하지 않고 그저 물잔을 옆에 내려놓으며 그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거리를 두었다. 당신은 죽을 뻔했어요. 제가 수술을 했고 지금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그녀의 차분한 설명에 남자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경계심이 아주 조금 누그러지는 듯 했지만 그는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은 채 주위를 살폈다. 강민혁,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드는 냉혈한 CEO인 그는 자신이 낯선 여자의 집에서 무방비 상태로 누워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밀려오는 약 기운과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의식의 심연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서진의 얼굴을 기억 속에 새기려는 듯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무거운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잠에 들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터오며 푸르스름한 빛이 거실로 스며들기 시작했고 서진은 잠든 남자의 얼굴 위로 드리워진 그림자를 바라보며 긴 밤이 지나갔음을 실감했다. 그녀는 자신이 구한 이 남자가 앞으로 그녀의 평온했던 삶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이미 운명의 수레바퀴는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남자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고는 다가올 아침과 그 뒤에 숨겨진 폭풍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조용히 찬물을 끓이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다. 강민혁이 다시 의식을 찾았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감각은 전신을 짓누르는 듯한 무거운 피로감과 복부에서 타오르는 듯한 자결통이었다. 그는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리며 흐릿한 시야를 확보하려 애썼고 낯선 천장의 무늬와 코를 찌르는 알코올 냄새가 이곳이 병원이 아닌 낯선 공간임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복부를 관통하는 날카로운 통증에 신음조차 내지 못한 채 다시 베개 위로 머리를 떨구어야만 했다. 하지만 생존 본능은 육체의 고통을 뛰어넘어 그의 정신을 빠르게 각성시켰고 그는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핏발선 눈동자를 굴리며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방 안은 커다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로 가득 차 있었지만 민혁에게는 그 따스함조차 적의 기만전술처럼 느껴질 만큼 모든 것이 위협적이었다. 그는 자신이 누워있는 곳이 거실의 소파가 아닌 침실의 안락한 침대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누군가 자신을 이곳으로 옮겼다는 사실에 소름 끼치는 전율을 느꼈다. 무방비 상태로 이동되었다는 것은 목숨이 타인의 손에 완전히 맡겨져 있었다는 뜻이었기에 그는 치욕감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며 침대 옆 협탁을 더듬어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았다. 손에 잡힌 것은 차가운 물이 담긴 유리컵뿐이었지만 그는 그것이라도 움켜쥐며 문 쪽을 향해 잔뜩 날을 세웠다. 그때 방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한서진이 들어왔고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쟁반이 들려 있었다. 민혁은 반사적으로 유리컵을 들어 올리며 그녀를 위협하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는 팔은 허공에서 위태롭게 흔들릴 뿐이었다. 서진은 그의 살기 등등한 눈빛을 보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은 채 침대 옆 탁자에 쟁반을 내려놓으며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유리컵을 던지면 깨진 조각을 치우는 건 제 몫이 될 테니 얌전히 내려놓는 게 좋을 겁니다. 그녀의 태도는 암살자의 그것이라기보다는 말 안 듣는 환자를 다루는 노련한 의사의 모습에 가까웠기에 민혁은 잠시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민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컵을 내려놓지 않은 채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그녀에게 정체를 물었다. 당신은 누구지? 나를 이곳으로 데려온 목적이 뭐냐고 묻는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적의가 담겨 있었지만 서진은 그저 그의 이마에 맺힌 땀을 눈으로 훑으며 팔짱을 꼈다. 그녀는 어젯밤 당신이 피를 흘리며 내 집 거실로 쳐들어왔고 나는 당신을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어 수술했을 뿐이라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설명은 너무나 논리적이고 간결해서 오히려 의심 많은 민혁의 머릿속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는데 세상에 대가 없이 타인을 구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서진은 그의 의심을 예상했다는 듯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침대 위에 던졌는데 그것은 민혁이 항상 품에 지니고 다니던 호신용 권총과 탄창이 분리된 상태였다. 총알은 제가 따로 보관하고 있으니 헛된 생각은 하지 말고 지금 당신 몸 상태로는 방아쇠를 당길 힘도 없을 테니 식사나 하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민혁은 자신의 생명줄과도 같은 무기가 해제된 것을 보고 그녀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직감했고 동시에 그녀가 정말로 자신을 해칠 의도가 있었다면 이미 수십 번은 죽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천천히 손에서 힘을 풀고 유리컵을 내려놓으며 비로소 그녀를 살인 청부업자가 아닌 경계해야 할 타인으로 재정의했다. 민혁이 경계를 조금 늦추자 서진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그에게 죽을 내밀었는데 흰 쌀죽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풍겨져 나와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그의 위장을 자극했다. 하지만 그는 숟가락을 들지 않고 죽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혹시 독이라도 들어있지 않을까 의심하는 눈치였고 그 모습이 서진에게는 묘하게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안쓰럽게 비쳤다. 서진은 한숨을 짧게 내쉬며 숟가락을 가져가 한 입 크게 떠서 자신의 입에 넣고 삼킨 뒤 입을 벌려 보이며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증명해 보였다. 그녀의 돌발 행동에 민혁은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고 이 여자가 자신의 예상을 자꾸만 빗나가는 행동을 한다는 사실에 묘한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민혁은 결국 숟가락을 들어 죽을 입으로 가져갔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긴장으로 굳어있던 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서진은 그의 붕대 상태를 점검하며 상처가 덧나지 않았는지 확인했고 그녀의 손길은 기계적일 정도로 능숙했지만 그 안에 담긴 조심스러움은 민혁에게 낯선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식사를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입을 열어 감사하다는 말 대신 이곳이 어디냐고 물었고 서진은 서울에서 차로 2시간 떨어진 외진 별장 지대라고 짧게 대답하며 빈 그릇을 치웠다. 민혁은 자신이 서울의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부재가 회사와 조직에 미칠 파장에 대해 빠르게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를 제거하려 했던 세력, 아마도 그의 친족이나 이 사회 내부의 배신자들은 지금쯤 그가 죽었다고 확신하고 축배를 들고 있거나 아니면 시체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연락을 취해 건재함을 알리고 반격을 준비하고 싶었지만 휴대폰은 어젯밤의 사투 중에 박살이 났고 이곳에는 유선전화 외에는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보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지금의 몸 상태로는 걷기조차 힘들다는 현실이 그를 절망감에 빠뜨렸다. 서진은 민혁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지켜보며 그가 평범한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신했고 그가 숨기고 있는 사연이 자신에게도 위험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녀는 그에게 이름을 물었지만 민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본명 대신 김진우라는 가명을 댔고 서진은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넘어가 주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그의 신분이 아니라 그가 언제쯤 회복되어 이 집을 떠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전까지 자신의 평화가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들 뿐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산속의 별장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와 적막감을 더했다. 민혁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통증 때문이기도 했지만 머릿속을 가득 채운 복수에 대한 열망이 그를 괴롭혔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을 배신하고 칼을 꽂은 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 그들에게 지옥을 선사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이 이름 모를 여자의 도움을 받아 몸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였고, 그는 자존심을 굽히고 당분간 이 굴욕적인 요양 생활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거실에서는 서진이 약을 빻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그 소리는 민혁에게 기묘한 안정감을 주며 날카로워진 신경을 조금씩 무디게 만들었다. 그는 문득 자신을 치료해준 이 여자가 왜 이런 외딴 곳에 혼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도 병원이 아닌 이곳에 숨어 있는지 궁금해졌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그가 익히 알고 있는 욕망이나 탐욕 대신 깊은 슬픔과 체념이 깃들어 있었고, 그것은 그가 살아온 약육강식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서로가 서로에게 수수께끼인 채로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 첫날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혁은 억지로 몸을 일으켜 화장실로 향하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넘어질 뻔했고, 때마침 들어오던 서진이 그를 부축해 주었다. 그녀의 가녀린 체구에서 어떻게 그를 지탱할 힘이 나오는지 의아했지만 가까이서 느껴지는 그녀의 체온과 은은한 비누 향기는 그를 순간적으로 멍하게 만들었다. 민혁은 평생 누군가에게 의지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기에 이 상황이 몹시 불편하고 짜증스러웠지만 서진은 아무렇지 않게 그를 변기 앞까지 데려다주고 문을 닫아주며 도움이 필요하면 부르라는 말을 남겼다. 문이 닫히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몰골을 보며 민혁은 주먹으로 세면대를 내리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치욕감을 삼켰다. 며칠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생겨났는데, 그것은 서로의 과거에 대해 묻지 않는다는 묵시적인 합의였다. 민혁은 서진이 차려주는 음식을 먹고 그녀가 제공하는 약을 먹으며 빠르게 기력을 회복해갔고, 서진은 그가 집에 머무는 동안 최대한 그와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하며 자신의 일상을 유지했다. 하지만 좁은 집 안에서 서로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기란 불가능했기에 그들은 가끔씩 마주치는 시선 속에서 서로를 탐색하고 관찰했다. 민혁은 서진이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깨어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서진은 민혁이 창가에 서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밖을 감시하는 모습을 종종 목격했다. 어느 날 오후 서진이 장을 보기 위해 외출 준비를 하자 민혁은 날선 목소리로 어디를 가느냐고 물었고, 서진은 식량이 떨어져서 마을에 다녀와야 한다고 대답했다. 민혁은 그녀가 나가서 자신의 존재를 누설하거나 신고할까봐 불안해했지만 서진은 그의 마음을 읽은 듯 걱정하지 말라는 짧은 말만 남기고 집을 나섰다. 홀로 남겨진 민혁은 텅 빈 집안을 둘러보며 처음으로 타인을 믿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했고, 그 기다림의 시간은 그에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인내심을 요구하는 시험대와도 같았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진의 차를 바라보며 그는 자신이 이 여자에게 생각보다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서진이 장을 보러 나간 사이 강민혁은 텅 빈 집안에 홀로 남겨져 흐르는 침묵과 마주해야 했는데, 그것은 그가 평생 겪어온 소란스러운 전장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적막이었다. 그는 지팡이 대신 집어든 낡은 우산을 의지해
힘겹게 거실을 서성거렸고 서진이 평소에 잠가두었던 서재의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서재 안은 오래된 책 냄새와 먼지 냄새가 섞여 묘한 안락함을 풍기고 있었지만 책장에 꽂힌 수많은 의학 서적들과 학술지들은 주인이 한때 의료계의 최전선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무언의 증거물처럼 보였다. 민혁은 책상 구석에 뒤집힌 채 놓여있는 액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고 그 속에는 지금의 무표정한 얼굴과는 전혀 다른 환하게 웃고 있는 과거의 서진과 동료들의 모습이 담겨 있어 그를 놀라게 했다. 사진 속의 그녀는 자신감 넘치고 생기 있는 눈빛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의 서진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낯선 모습이었기에 민혁은 그녀가 이토록 변해버린 이유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때 자갈 깔린 마당으로 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왔고 민혁은 황급히 액자를 제자리에 돌려놓으며 서재를 빠져나와 거실 소파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앉았다. 현관문이 열리고 서진이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을 때 민혁은 자신이 그녀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스스로 당황하면서도 겉으로는 무심한 척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서진은 그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는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말없이 부엌으로 향해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그 뒷모습에서 묘한 쓸쓸함이 묻어났다. 저녁 식사 시간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조용했지만 민혁은 식탁 맞은편에 앉은 서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예리하게 포착해냈다. 그녀는 숟가락을 쥐는 것조차 힘겨워 보일 정도로 손끝을 떨고 있었지만 필사적으로 그것을 감추려 애쓰며 천천히 식사를 이어가고 있었다. 민혁은 그녀가 유능한 외과 의사였다는 사실과 현재의 손떨림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론해 보았고 그것이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외상에서 비롯된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밥을 먹다 말고 툭 던지듯 손이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서진은 차갑게 식사나 하라며 대답을 회피했고 그 단호한 태도는 더 이상의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벽을 쌓아 올렸다. 그날 밤 민혁은 소파에 누워 잠을 청하다가 밖에서 들려오는 낯선 엔진 소리에 감각을 곤두세우며 상체를 일으켰다. 이 깊은 산속까지 찾아올 사람은 없었기에 그것은 분명 불청객이었고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헤드라이트 불빛이 거실 벽을 훑고 지나가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민혁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었음을 직감하고 몸을 숨기려 했지만 부상당한 다리는 그의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아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때 서진이 바람처럼 거실로 달려나와 불을 끄고 민혁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소리 내지 말고 따라와요. 놈들이에요. 서진은 민혁을 부축하여 부엌 안쪽에 교묘하게 위장된 식료품 저장고의 바닥문을 열었고 그곳은 좁고 어두웠지만 외부의 시선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은신처였다. 민혁은 좁은 공간에 몸을 구겨 넣으며 자존심이 상했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이를 악물고 통증을 참아냈다. 서진은 바닥문을 닫고 그 위에 러그를 덮어 위장한 뒤 심호흡을 하며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밖에서는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고 민혁은 바닥 틈새로 들려오는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문을 연 서진의 앞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 3명이 서 있었고 그들은 무례한 시선으로 집안을 훑어보며 부상당한 남자를 보지 못했느냐고 위협적으로 물었다. 서진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채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쏘아보며 멧돼지 사냥꾼들이냐고 비꼬듯 되물으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짐승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설쳤는데 당신들까지 와서 소란을 피우니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며 마치 히스테릭한 은둔자처럼 완벽하게 연기를 펼쳤다. 남자들은 그녀의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하다가
집안에서 별다른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자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발길을 돌렸다. 자동차 엔진 소리가 완전히 멀어지고 나서야 서진은 현관문을 잠그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저장고에서 나온 민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그녀를 발견했고 방금 전까지 보여주었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연약한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단순히 연기를 한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그를 지키기 위해 공포와 싸웠던 것이었고 그 사실은 민혁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끌고 그녀에게 다가가 어색하게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서진은 그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 민혁은 떨고 있는 서진을 부축하여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며 평소의 냉소적인 태도 대신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자신이 쫓기는 신세라는 것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심지어 목숨을 걸고 숨겨준 이 여자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그녀가 자신의 책임이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서진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낮은 목소리로 왜 위험을 자처했느냐고 물었지만 서진은 그저 당신이 내 환자이기 때문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 말 속에는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넘어선 상처 입은 존재에 대한 깊은 연민과 동질감이 담겨 있었다. 서진이 안정을 되찾고 방으로 들어가자 민혁은 다시 혼자 거실에 남아 어둠 속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지금까지 사람을 도구로만 여겨왔고 모든 관계를 이익과 손해의 관점에서만 계산해왔던 냉혹한 사업가였다. 하지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을 위해 위험을 감수한 서진의 존재는 그의 견고했던 가치관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이 손으로 다시 권력을 잡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배신한 자들을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를 이 위험한 게임에서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이 지나간 듯한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음을 느꼈다. 서진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민혁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경계심이 많이 사라져 있었고 민혁 역시 그녀를 하대하거나 명령조로 대하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민혁은 서재에서 보았던 사진에 대해 묻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대신 마당에 쌓인 낙엽을 쓸거나 고장난 문고리를 고치는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소소한 일들을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표현할 수 있는 서투르지만 진심 어린 감사의 표시이자 이 집에 머무는 동안 밥값은 하겠다는 자존심의 발로였다. 오후가 되자 서진은 민혁을 불러 자신의 옆에 앉히고는 그의 상처 부위를 소독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어젯밤 찾아왔던 남자들이 단순한 깡패가 아니라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자들인 것 같다고 말하며 이곳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정체에 대해 털어놓아야 할 시점이 왔음을 직감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무거운 침묵만 흘렀다. 그는 자신이 강민혁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순간 그녀가 겪게 될 위험이 배가 될 것을 알기에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오히려 그녀를 해치는 일이 될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서진은 민혁의 망설임을 눈치채고 더 이상 캐묻지 않은 채 붕대를 감는 손길에 조금 더 힘을 주어 매듭을 지었다. 그녀는 민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지만 적어도 이 집을 나갈 때까지는 죽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 말은 민혁의 가슴에 깊이 박혔고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살아야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끈끈한 유대감이 형성되었고 그것은 사랑이나 우정 같은 단어로 정의하기 힘든 생사를 함께한 전우애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그날 저녁 민혁은 서진이 잠든 틈을 타 몰래 거실 전화기를 들어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짧은 암호가 담긴 메시지를 남겼다. 그것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리고 반격을 준비하라는 신호였지만 동시에 이 평화로운 도피 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작별의 예고편이기도 했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잠든 서진의 방문을 바라보았고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한 채 한참을 서성였다. 다가올 이별이 예고된 상황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깊어가는 두 사람의 밤은 애틋하면서도 위태로운 줄타기처럼 계속되었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고 산속의 밤 공기는 더욱 차갑고 날카로워져 창문의 성해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강민혁의 회복 속도는 한서진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빨랐는데 그것은 그가 가진 타고난 신체적 강인함뿐만 아니라 복귀에 대한 강박적인 집념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그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집안을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었고 가끔은 마당에 나가 잡초를 뽑거나 서진이 손대지 못해 방치해 두었던 울타리를 고치는 등 낯선 노동에 몰두하기도 했다. 그런 그의 모습은 대한민국 재계를 주름잡던 냉철한 CEO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 소박한 일상 속에서 민혁은 생애 처음으로 평온함이라는 감정을 맛보고 있었다. 서진은 병원에서의 치열했던 삶을 뒤로하고 이곳으로 도망쳐 왔을 때 다시는 누군가의 생명에 깊이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 하지만 민혁이 점차 건강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녀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의사로서의 열정과 인간에 대한 따뜻한 애정이 아직 식지 않았음을 깨닫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장작을 패거나 지붕을 수리하는 모습을 거실 창가에 서서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는데 땀에 젖은 셔츠 등 위로 드러나는 근육의 움직임과 그의 진지한 표정에서 눈을 떼기 힘들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통하는 묵직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고 그것은 불안한 미래를 잠시 잊게 만드는 마약과도 같은 안락함이었다. 어느 날 오후 갑작스런 소나기가 쏟아지자 두 사람은 거실의 난로 앞에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게 되었는데 타닥거리는 장작 소리만이 정적을 메우고 있었다. 민혁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는 서진의 손을 바라보다가 불쑥 왜 그토록 유망했던 외과 의사 자리를 박차고 나왔느냐고 물었다. 서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실수로 세상을 떠난 어린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덤덤하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자신이 신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꼈고 생명을 다루는 무게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도망친 겁쟁이라고 자조했지만 민혁은 그녀의 눈에 고인 깊은 슬픔을 보며 그녀가 얼마나 책임감 강하고 따뜻한 사람인지 알 수 있었다. 민혁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해왔지만 서진의 고백에 보답이라도 하듯 자신의 이야기를 아주 조금 꺼내놓았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세계가 실수 하나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전쟁터와 같았으며 그곳에서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곧 약점이 되어 죽음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조차 믿을 수 없는 고독한 왕좌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는지 털어놓으며 서진을 바라보는 눈빛에 묘한 연민과 갈망을 담았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그 상처가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연결고리가 되어주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시간은 폭풍전의 고요함처럼 위태로웠고 민혁은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는 것이 시간 문제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는 서진이 잠든 새벽 몰래 서재로 들어가 숨겨두었던 예비 통신 장비를 꺼내어 비서실장인 차 실장과 짧고 은밀한 교신을 시도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차 실장의 다급하면서도 안도하는 목소리는 회사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민혁을 제거하려 했던 숙부 강 회장이 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고 민혁의 측근들을 하나둘씩 숙청하고 있다는 소식은 잠들어 있던 민혁의 승부욕을 자극했다. 민혁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것은
자신의 제국을 되찾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서진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그를 숨겨준 서진 역시 적들의 표적이 될 것이 분명했기에 그는 그녀를 이 위험한 게임에서 철저히 배제시켜야만 했다. 그는 차 실장에게 내일 밤 자정, 인적이 드문 뒷산 도로로 헬기를 보내지 말고 검은색 세단 한 대만 조용히 보내라고 지시했다. 화려한 복귀보다는 은밀한 잠입을 통해 적들의 허를 찌르겠다는 계산이었고, 동시에 서진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지 않으려는 배려였다.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온 민혁은 소파에서 잠든 서진의 모습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는데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그녀의 얼굴은 그가 평생 지켜본 그 어떤 예술품보다 아름답고 숭고해 보였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넘겨주고 싶었지만 자신의 피 묻은 손이 그녀를 더럽힐까 두려워 차마 닿지 못하고 허공에서 멈췄다. 그는 가슴 한구석이 옥죄어 오는 통증을 느꼈는데 이것은 총상이나 자상으로 인한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이별의 아픔이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음을 인정했지만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그녀를 떠나야만 한다는 잔인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이별을 앞둔 마지막 저녁 식사 시간, 민혁은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서진은 그런 그의 침묵에서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굳이 묻지 않았지만 그가 숟가락을 놓는 소리, 물을 마시는 모습,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하나를 기억 속에 새기려는 듯 유심히 관찰했다. 식사를 마친 후 민혁은 서진에게 잠시 마당에 나가 걷자고 제안했고 두 사람은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나란히 걸었다. 민혁은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바라보며 언젠가 모든 것이 정리되면 빚을 갚으러 오겠다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겼고 서진은 그 말이 작별 인사임을 깨닫고 가슴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자정이 가까워오자 숲속의 정막을 깨고 타이어가 자갈을 밟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민혁은 거실 창가에 서서 어둠 속에서 접근하는 차량의 라이트 불빛을 확인했다. 그는 이미 짐을 모두 챙겨둔 상태였지만 막상 떠나려니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아 망설이고 있었다. 그는 잠든 서진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 그녀의 머리맡에 작은 쪽지 하나를 남기려다 이내 구겨버렸다. 어떤 말로도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없었고 흔적을 남기는 것이 오히려 그녀에게 짐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대신 그는 그녀가 평소 갖고 싶어 했던 의학 서적 사이에 자신의 명함이 아닌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직통 번호가 적힌 메모를 끼워두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민혁은 뒤를 돌아보며 자신이 머물렀던 공간과 그곳을 채워주었던 서진의 온기를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다. 지난 몇 주간의 시간은 그에게 단순한 요양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인간성을 회복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준 구원의 시간이었다. 그는 문을 닫고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고 대기하고 있던 검은 세단의 뒷좌석 문이 열리며 차 실장이 고개를 숙여 그를 맞이했다. 차에 오르는 순간 그의 표정은 다시 냉혹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강민혁 CEO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돌아와 있었지만 눈빛만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차 안에서 민혁은 차 실장에게 가장 먼저 서진의 신변 보호를 지시했는데 눈에 띄지 않는 최정의 요원들을 배치하여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되 절대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이었다. 그는 만약 적들이 이곳을 알아내어 그녀를 위협한다면 그 즉시 그들을 제거하고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라고 덧붙였다. 차 실장은 주군이 한 여자를 위해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모습을 처음 보았기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즉시 명령을 수행하겠다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차는 미끄러지듯 어둠 속을 빠져나갔고 민혁은 차창 너머로 멀어지는 작은 별장을 바라보며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겠다고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보다 늦게 눈을 떴는데
집안을 감싸고 있는 낯선 정적에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지만 항상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거나 창밖을 응시하던 민혁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부엌 식탁 위에는 그가 사용했던 컵이 깨끗하게 씻겨져 엎어 있었고 거실 한 구석에 놓여 있던 그의 짐들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그를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가 만들어낸 공허한 메아리뿐이었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가보았지만 젖은 땅 위에 남아있는 타이어 자국만이 누군가 다녀갔음을 증명하고 있을 뿐이었다. 서진은 그가 아무런 인사도 없이 떠났다는 사실에 배신감과 서운함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녀는 그가 고쳐놓은 울타리와 깔끔하게 정돈된 장작 더미를 보며 그가 남기고 간 무언의 메시지를 읽어내려 애썼다. 그것은 고마움의 표시이자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한 최선의 배려였음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서진은 다시 텅 빈 집으로 들어와 그가 머물렀던 흔적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며 마음 한구석에 뚫린 커다란 구멍을 실감했다. 그녀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에게 훨씬 더 많이 의지하고 있었고 그에게 마음을 열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녀는 서재로 들어가 책상에 앉았고 무심코 펼쳐본 의학 서적 사이에서 떨어진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아무런 이름도 없이 숫자만이 적혀 있었지만 서진은 그것이 그가 남긴 유일한 연결고리임을 직감하고 소중하게 손에 쥐었다.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혁은 태블릿 PC를 켜고 현재 회사의 상황과 주가 동향, 그리고 숙부의 동태를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제부터 시작될 전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잔혹할 것임을 예감했다. 그는 화면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자들에게 피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그의 복수는 단순히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되찾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 될 것이었다. 그 시각 서진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지만 집안 공기의 밀도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병원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지만 민혁을 치료하면서 느꼈던 벅찬 감정은 그녀에게 다시 의사로서의 삶을 고민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불쑥 찾아왔던 그 남자가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그리고 과연 무사할지 걱정하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민혁의 귀환은 재계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 분명했고 그 소식은 곧 뉴스를 통해 서진에게도 전해질 터였다. 두 사람의 인연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일막이 내리고 더 거대하고 위험한 이막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서진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동자에는 막연한 기다림과 함께 새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 흔적은 두 사람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흉터이자 사랑의 씨앗으로 남아 있었다. 서울의 금융지구 중심부에 우뚝 솟은 KM 파이낸셜 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숨막힐 듯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고 강만석 부회장이 주재하는 임시이사회는 강민혁 회장의 유고를 공식화하고 경영권을 이양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었다. 이사들은 눈치를 보며 침묵을 지키거나 강 부회장의 눈에 들기 위해 아부 섞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었지만 공기 중에는 불길한 예감이 감돌고 있었다. 강 부회장이 의사봉을 들어 안건을 통과시키려는 순간 굳게 닫혀있던 대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양옆으로 활짝 열리며 차가운 냉기가 회의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고 그곳에는 죽었다고 알려진 혹은 재기불능 상태라고 믿었던 강민혁이 완벽한 수트 차림으로
오만하게 서 있었다. 강민혁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으로 회의실을 가로질러 걸어왔는데 그의 걸음걸이에서는 부상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강렬한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경악에 찬 표정으로 굳어버린 숙부 강만석의 앞까지 다가가 마치 벌레를 보듯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다. 제 장례식 준비는 조금 이른 것 같은데 숙부님께서 이렇게 서둘러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지자 배신을 획책했던 임원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고개를 숙였고 강만석은 충격으로 입을 뻐끔거릴 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민혁은 상석에 앉아있던 숙부를 눈짓 하나로 치워버리고 자신의 자리에 앉아 차 실장에게 가져온 서류들을 이사들에게 배포하라고 지시했다. 그 서류들은 강만석과 그의 측근들이 지난 수년간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분식 회계를 저지른 명백한 증거들과 함께 그들이 민혁을 제거하기 위해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한 정황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민혁은 서류를 훑어보는 이사들을 향해 지금 이 순간부터 회사 내의 모든 불순분자를 색출하고 그들에게 민영사상 책임을 물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는 선전포고를 날렸다. 그것은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고 상업계의 폭군이라 불리던 강민혁의 진면목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순간이었다. 복귀 후 일주일 동안 KM그룹은 그야말로 피바람이 불었는데 민혁은 자비 없는 칼날을 휘두르며 적들의 숨통을 하나하나 끊어놓았다. 주가 조작에 가담했던 계열사 사장들은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었고 강만석 부회장의 차명 계좌는 모두 동결되어 그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민혁은 하루 24시간 중 20시간을 집무실에서 보내며 미친 사람처럼 일에 매달렸는데 그것은 단순히 복수심 때문만이 아니라 잠시라도 틈을 보이면 밀려오는 한서진에 대한 그리움을 잊기 위한 몸부림이기도 했다. 그는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위스키를 마시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산속 별장에 홀로 있을 그녀를 생각했다. 민혁은 서진의 안전을 위해 그녀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대신 몰래 배치해둔 경호원들로부터 매일 보고를 받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그녀가 아침에 일어나 정원을 가꾸고 낮에는 책을 읽으며 저녁에는 혼자 식사를 한다는 단조로운 일상이 적혀 있었지만 민혁에게는 그 어떤 비즈니스 리포트보다 소중한 정보였다. 그는 태블릿 PC 화면에 띄워진 그녀의 몰래 카메라 사진을 어루만지며 모든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나면 당당하게 그녀를 찾아가겠노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상황이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기 위해 발악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한편 모든 것을 잃고 도망자 신세가 된 강만석은 서울 외곽의 허름한 모텔 방에 숨어 분노의 치를 떨며 술을 퍼마시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몰락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민혁이 며칠간 사라졌던 공백기 동안 분명히 어딘가에서 조력자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그는 남은 사제를 털어 민혁의 행적을 쫓는 흥신소 직원들과 해커들을 고용했고 그들은 끈질긴 추적 끝에 민혁이 탑승했던 차량이 산악지대 입구 CCTV에 찍힌 영상을 확보해냈다. 그들은 해당 지역의 민가들을 샅샅이 뒤졌고 마침내 외부와 단절된 채 홀로 살고 있는 한서진의 존재와 그녀가 의사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 강만석은 서진의 사진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는데 냉혈한 조카놈이 여자 하나 때문에 그토록 오랫동안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이것이 유일한 반격의 기회임을 직감했다. 그는 민혁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그가 아끼는 것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마지막 남은 충복들을 소집해 납치 계획을 세웠다. 그는 단순히 민혁을 협박하는 것을 넘어
그를 유인하여 확실하게 제거하고 다시 회사의 주인이 되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폭우가 예보된 그날 밤, 강만석의 지시를 받은 무장 괴한들은 어둠을 틈타 서진의 집으로 향하는 벤 차량에 몸을 실었다. 그 시각 서진은 별장의 거실 소파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민혁이 남기고 간 책을 읽고 있었지만 활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자꾸만 그가 떠난 빈자리가 크게 느껴져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그가 떠난 지 불과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마치 아주 오래전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평소와 달리 숲속의 새들이 울지 않고 쥐죽은 듯 고요하다는 사실에 본능적인 불안감을 느꼈다. 의사로서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며 단련된 그녀의 육감은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고 그녀는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 집 주변을 감시하고 있던 민혁의 경호원들이 무언가 낌새를 채고 무전을 시도하는 순간 소음기 달린 총성이 연달아 울리며 그들이 하나둘씩 쓰러졌다. 강만석이 보낸 자들은 전문 킬러들이었고 그들은 민혁이 배치한 소수의 경호 인력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집을 포위했다. 서진은 밖에서 들려오는 둔탁한 소리에 놀라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괴한들이 거실을 점거하고 있었다. 그녀는 손에 잡히는 대로 꽃병을 던지며 저항했지만 건장한 남자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고 결국 거친 손길에 의해 제압당해 입이 틀어막힌 채 바닥에 눌렸다. 괴한들의 리더는 서진의 머리채를 잡아 얼굴을 확인하고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강만석에게 전화를 걸어 목표물을 확보했다고 보고했다. 서진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들을 올려다보며 민혁의 이름을 속으로 불렀지만 그가 이곳에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절망적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결박당한 채 벤 차량의 뒷좌석으로 던져졌고 차는 빗길을 뚫고 서울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자신의 집을 바라보며 서진은 민혁과의 짧았던 만남이 자신에게 가져온 파장이 이렇게 가혹한 것인가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같은 시각 민혁은 집무실에서 마지막 남은 경쟁 세력의 항복 문서를 검토하며 승리의 샴페인을 따르려던 참이었다. 이제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었고 며칠 뒤면 서진을 데리러 갈 수 있다는 생각에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직통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는데 발신자 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수화기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비열하고 소름 끼치는 강만석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그 웃음소리는 민혁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조카님, 요즘 너무 승승장구하시더구나. 그런데 가장 소중한 건 챙기지 못한 모양이야? 강만석의 빈정거리는 목소리에 민혁은 즉각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무슨 수작이냐고 물었지만 이어지는 소리는 그의 이성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수화기 너머로 서진의 억눌린 비명소리와 살려달라는 애원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그 순간 민혁의 세상은 붉은색으로 물들며 정지해버렸다. 손에 들고 있던 크리스털 샴페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고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그는 그것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 강만석은 민혁의 침묵을 즐기며 서진을 살리고 싶으면 경찰이나 부하들을 동반하지 말고 자신이 지정한 장소로 혼자 오라고 협박했다. 그는 장소와 시간을 문자로 보내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고 끊어진 수화기에서는 뚜뚜하는 기계음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민혁은 전화기를 벽에 집어던져 박살내고는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책상의 모든 물건을 쓸어버렸다. 그의 눈은 분노와 공포 그리고 자신 때문에 서진이 위험에 처했다는 죄책감으로 핏발이 서 있었고 지금 이 순간 그는 냉철한 CEO가 아닌
짝을 잃은 미친 맹수 그 자체였다. 비서실장 차 실장이 소란을 듣고 황급히 뛰어들어왔을 때 그가 목격한 것은 난장판이 된 집무실 한가운데서 살기를 내뿜고 있는 민혁의 모습이었다. 민혁은 차 실장에게 당장 차량을 대기시키라고 고함쳤고 그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사례가 담겨 있었다. 차 실장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만류하려 했지만 민혁의 눈빛을 보고는 입을 다물고 즉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달려나갔다. 민혁은 서랍에서 숨겨두었던 권총을 꺼내 탄창을 확인하며 강만석을 비롯해 서진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드린 놈들은 모조리 지옥으로 보내버리겠다고 맹세했다. 민혁은 검은색 코트를 걸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면서 머릿속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들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었다. 그는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지만 서진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서진을 무사히 구해내야 한다는 일념만이 그의 뇌를 지배하고 있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거는 그의 손은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핸들을 잡는 악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 폭우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거리로 민혁의 차가 미친 속도로 튀어나갔고 빗물은 차창을 때리며 그의 시야를 흐리게 만들었지만 그의 목표는 명확했다. 그는 서진이 겪고 있을 공포를 생각하며 가속 페달을 바닥까지 밟았고 엔진은 터질 듯이 굉음을 내지르며 비명을 질렀다. 과거의 트라우마와 현재의 위기가 뒤엉키며 민혁을 극한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었고 그는 이제 이성을 잃은 괴물이 되어 사냥터로 향하고 있었다. 운전석 옆자리에는 서진을 치료할 때 썼던 응급처치 키트가 놓여 있었는데 민혁은 그것을 힐끗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을 살려주었는데 자신은 그녀에게 죽음의 그림자를 들이우고 말았다는 자책감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만약 서진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자신도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며 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렸다. 그의 눈앞에는 오직 서진을 구해야 한다는 목표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한편 강만석은 폐쇄된 물류 창고 안에서 의자에 묶인 서진을 내려다보며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는 민혁이 올 때까지 시간을 끌며 서진을 정신적으로 고문하기 시작했고 그녀에게 민혁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인간인지에 대해 떠벌렸다. 하지만 서진은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강만석을 노려보며 민혁은 당신 같은 비겁자가 아니라고 쏘아붙였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강만석은 분노하여 손을 치켜들었지만 그때 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굉음과 함께 찌그러지며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옥에서 돌아온 악마처럼 비에 젖은 강민혁이 부서진 문 사이로 걸어 들어왔고 그의 등 뒤로는 번개가 내리꽂히며 창고 안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쳤다. 그의 양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고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살기를 띠고 있었다. 창고 안에 있던 수십 명의 조폭들이 긴장하며 무기를 들었지만 민혁은 그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오직 서진만을 응시했다. 내 여자에게서 그 더러운 손때, 그의 목소리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 나오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창고 안의 공기는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 그리고 강민혁이 뿜어내는 짙은 살기로 인해 질식할 듯 무거웠고 천장을 때리는 빗소리는 마치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입구에 선 민혁의 모습은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빗물에 젖어 몸에 감긴 수트 때문에 처참해 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지옥 불길이 타오르는 듯 형형하여 그 누구도 감히 그와 시선을 마주치지 못했다. 강만석의 수하들은 압도적인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강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서진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며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악을 쓰며 소리쳤다. 네가 한 발자국이라도 더 움직이면 이 여자의 머리통을 날려버리겠다는 그의 협박은
공포에 질린 비명에 가까웠고 민혁은 그 비열한 모습을 보며 입가에 싸늘한 조소를 머금었다. 민혁은 강만석의 협박을 비웃기라도 하듯 천천히 걸음을 옮겼는데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기에 오히려 총을 든 상대방이 더 당황하여 식은땀을 흘리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인질로 잡혀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고 전장의 상황을 빠르게 스캔했고 10명 남짓한 적들의 위치와 무장 상태를 파악하여 최적의 공격 루트를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서진은 눈물 젖은 눈으로 민혁을 바라보았는데 그녀가 알던 상처 입은 짐승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냉혹하고 잔인한 포식자가 서 있어 낯설음과 동시에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민혁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자신에게 눈을 감아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본능적으로 눈을 질끈 감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굉음과 함께 민혁의 양손에 들린 권총이 불을 뿜었고 가장 가까이 있던 2명의 적이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민혁은 상대방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틈을 놓치지 않고 몸을 날려 컨테이너 뒤로 숨었고 적들이 그를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하자 창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총알이 철판을 뚫고 튀기는 불꽃 속에서 민혁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적들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었고 그의 사격은 기계처럼 정확하여 한 발의 탄환도 낭비하지 않고 적들의 급소를 타격했다. 그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웠고 민혁은 자신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폭력성을 유감없이 드러내며 서진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몸소 보여주었다. 총알이 바닥나자 민혁은 빈총을 적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품에서 단검을 꺼내 근접전으로 돌입했는데 그의 격투 기술은 화려함보다는 철저하게 살상을 목적으로 한 실전 무술이었다. 달려드는 거구의 산의 팔을 꺾어 부러뜨리고 단검으로 허벅지를 찌르는 그의 동작은 물 흐르듯 유연하면서도 잔혹했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고통에 찬 비명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기괴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다. 서진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귀로 들려오는 끔찍한 소리들로 인해 몸을 떨었고 자신이 구해준 남자가 사실은 수많은 사람의 피 위에 군림하는 냉혈한 사업가이자 무자비한 심판자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도 그가 자신을 위해 괴물이 되기를 자처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민혁은 적들을 하나씩 처리하며 점차 강만석과 서진이 있는 곳으로 포위망을 좁혀갔지만 그의 몸 역시 성한 곳이 없었다. 스쳐 지나간 총알에 어깨가 찢어지고 칼에 베인 팔뚝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아드레날린이 솟구쳐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의 흰 셔츠는 붉은 선혈로 물들어 본래의 색을 잃었고 얼굴에 튄 남의 피를 닦아내며 짓는 표정은 악마 그 자체였다. 마지막 남은 수아가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하자 민혁은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집어던져 그의 다리를 정확히 가격해 쓰러뜨렸고 이제 창고 안에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민혁과 인지를 잡고 있는 강만석만이 남게 되었다. 강만석은 자신의 부하들이 순식간에 전멸하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이성을 잃고 서진의 목을 팔로 조르며 뒷걸음질 쳤다. 그는 민혁을 향해 괴물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퍼부으며 다가오면 여자의 목을 그어버리겠다고 단검을 서진의 목덜미에 바짝 갖다 댔다. 날카로운 칼날에 서진의 하얀 피부가 베어 붉은 피가 방울져 흘러내리자 민혁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리며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폭발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피 묻은 손을 들어 보이며 항복하는 신яб을 했지만 그의 온몸 근육은 언제든지 튀어나갈 준비가 되어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숙부님, 그 손이 떨려서 어디 제대로 찌를 수나 있겠습니까? 민혁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지자 강만석은 히스테릭하게 웃으며 칼을 더욱 깊게 들이밀었다.
강만석은 민혁에게 무릎을 꿇고 빌라며 내 놈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각서에 서명하면 여자를 살려주겠다고 억지를 부렸다. 하지만 민혁은 그의 요구를 듣는 척하며 천천히 거리를 좁혔고 그의 시선은 강만석의 눈이 아니라 서진의 눈을 향해 있었다. 서진은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지만 민혁의 눈빛에서 믿어달라는 간절한 메시지를 읽고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혁은 강만석의 주의가 잠시 흐트러진 틈을 타 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발로 차서 소리를 냈고 강만석이 반사적으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 맹수처럼 달려들었다. 강만석이 비명을 지르며 칼을 휘둘렀지만 민혁은 서진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왼쪽 팔을 들어 칼날을 막아냈다. 날카로운 칼날이 민혁의 팔뚝 깊숙이 박히는 소리가 끔찍하게 들렸지만 그는 신음조차 내지 않고 오른손으로 강만석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 버렸다. 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강만석의 손목뼈가 으스러졌고 민혁은 그를 서진에게서 떼어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풀려난 서진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고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에 입을 틀어막았다. 민혁은 바닥에 쓰러진 강만석의 위에 올라타 무자비하게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더 이상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응징이었다.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려? 민혁은 이성을 잃고 강만석의 얼굴이 피범벅이 될 때까지 주먹질을 멈추지 않았고 그의 눈은 살기로 뒤덮여 초점을 잃고 있었다. 이대로 두면 강만석이 죽을 것이 분명했고 민혁은 살인자가 되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될 상황이었다. 그때 공포에 질려있던 서진이 정신을 차리고 달려와 민혁의 피 묻은 등을 끌어안으며 쉰 목소리로 그만하라고 외쳤다. 민혁 씨, 제발 그만해요. 이러다 죽겠어요. 그녀의 외침은 광기에 사로잡혀 있던 민혁의 귓가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서진의 따뜻한 체온과 떨리는 목소리가 그의 폭주를 멈추게 만들었다. 민혁은 허공에 치켜들었던 주먹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아래에서 이미 의식을 잃고 널브러진 강만석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천천히 주먹을 풀고 몸을 일으켰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고 서진이 급히 그를 부축했다. 민혁은 피범벅이 된 얼굴로 서진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사라지고 깊은 슬픔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끔찍한 본성을 목격한 서진이 자신을 혐오하고 무서워할 것이라 생각하여 차마 그녀에게 손을 대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보지 마.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고 천하의 강민혁이 한 여자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서진은 도망가는 대신 그에게 다가가 피로 얼룩진 그의 뺨을 양손으로 감싸며 울먹였다. 그녀에게 그는 괴물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상처 입은 가여운 남자일 뿐이었다. 그때 창고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와 차 실장이 이끄는 경호 차량들이 도착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차 실장과 경호원들이 창고 안으로 뛰어들어와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구급 대원들이 들 것을 들고 달려왔다. 긴장이 풀린 민혁은 그제야 극심한 통증과 현기증을 느끼며 바닥으로 쓰러지듯 주저앉았고 서진은 그를 끌어안으며 지혈을 위해 자신의 옷을 찢어 상처 부위를 압박했다. 정신 차려요, 민혁 씨. 이제 다 끝났어요. 서진의 외침 속에서 민혁은 흐릿해지는 시야 너머로 그녀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를 지은 채 의식을 잃었다.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빗줄기를 뚫고 서울의 밤거리를 가르며 질주하고 있었고 차 안은 긴박한 외침과 기계적인 경고음으로 가득 차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강민혁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간헐적으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시체처럼 창백했고 모니터에 표시된 바이탈 사인은 위험 수치를 넘나들며 끊임없이 경고음을 울려댔다.
한서진은 그의 손을 꽉 잡은 채 구급대원에게 지혈을 지시하고 수액 투여 속도를 조절하라고 외치며 더 이상 은둔자가 아닌 냉철한 의사로서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녀의 흰 블라우스는 민혁의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몰골 따위는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오직 눈앞에서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민혁의 의식이 흐릿해지는 와중에도 그는 자신의 손을 잡고 있는 서진의 온기를 느끼며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공포보다 그녀가 무사하다는 안도감을 먼저 느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한계점을 넘어선 상태였고 칼에 찔린 왼쪽 팔의 동맥 손상과 복부의 재출혈, 그리고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가 그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다. 서진은 그의 눈동자가 풀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을 걸며 정신을 붙잡게 했지만 그녀 역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제발 죽지 말라고. 당신이 나를 살렸으니 이제 내가 당신을 살릴 차례라고. 속삭이는 그녀의 애원은 기도가 되어 좁은 구급차 안을 울렸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들이 침대를 둘러싸고 민혁을 외상센터로 옮기기 시작했고 서진은 그들의 뒤를 쫓으며 환자의 상태와 필요한 조치를 속사포처럼 쏟아냈다. 당직 의사는 낯선 여자가 의료행위에 간섭하는 것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뒤로 물러나라고 제지하려 했지만 서진은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면허 번호와 과거 소속을 밝히며 자신이 1차 수술을 집도했던 주치의임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과 전문적인 식견에 압도된 의료진은 결국 그녀의 동행을 허락했고 민혁은 곧바로 수술실로 옮겨졌다. 수술실 앞에 빨간 불이 켜지자 서진은 그제야 다리가 풀려 차가운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고 피 묻은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며 억눌러왔던 공포와 마주해야 했다. 그녀는 과거 수술대 위에서 어린 환자를 잃었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꼈지만 지금 저 문 너머에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강민혁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가 찬물로 얼굴을 씻고 피 묻은 손을 닦아내며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반드시 신의 영역에 도전해서라도 그를 살려내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다급하게 뛰쳐나와 보호자를 찾으며 환자의 출혈이 잡히지 않아 혈액이 부족하고 혈관 봉합의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다. 서진은 그 말을 듣자마자 망설임 없이 수술복으로 갈아입겠다고 자청하며 자신이 직접 들어가서 혈관을 잡겠다고 선언했다. 병원 규정상 외부 의사의 수술 참여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지만 환자가 국내 최대 기업의 총수라는 특수성과 상황의 위급함, 그리고 차 실장의 강력한 압박과 보증 덕분에 병원장은 결국 그녀의 입시를 허가할 수밖에 없었다. 서진이 소독을 마치고 수술실로 들어서자 비릿한 피냄새와 소독약 냄새, 그리고 긴박하게 움직이는 의료진들의 모습이 그녀의 오감을 자극하며 과거의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수술대 위에 누워 생사의 기로에 선 민혁의 얼굴을 보는 순간 기적처럼 모든 잡념이 사라지고 차가운 이성만이 남았다. 집도인은 난감한 표정으로 찢어진 혈관을 찾지 못해 쩔쩔매고 있었고 민혁의 혈압은 바닥을 치고 있어 심정지가 오기 직전의 일촉즉발 상황이었다. 메스 주세요. 제가 잡겠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하게 수술실의 공기를 갈랐고 그녀는 집도이의 자리를 넘겨받아 수술대 앞에 섰다. 그녀는 민혁의 훼손된 근육 조직 사이를 섬세하게 파헤치며 깊숙이 숨어있는 출혈 지점을 찾아내었고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예술가의 분놀림처럼 빠르고 정확하여 지켜보는 의료진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그녀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민혁을 살리겠다는 간절함으로
공포를 짓눌러 버린 것이었고 그 집중력은 초인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수술은 장장 5시간 동안 이어졌고 그것은 사신과의 치열한 줄다리기이자 서진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거대한 도박판과도 같았다. 민혁은 몇 번의 위기를 겪으며 바이탈이 요동쳤지만 그때마다 서진은 침착하게 대응하며 그를 죽음의 문턱에서 끄집어냈다. 마지막 혈관 봉합을 마치고 지혈이 확인되자 모니터의 심전도 그래프가 안정적인 리듬을 되찾았고 수술실 안에는 안도의 한숨이 퍼져나갔다. 서진은 그제야 수술용 장갑을 벗으며 식은땀을 닦아내었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호사의 부축으로 간신히 버텨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민혁이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서진은 탈진 상태로 대기실 소파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였지만 깊은 잠에 들 수는 없었다. 밖에서는 차 실장이 민혁의 지시대로 강만석과 그 일당에 대한 법적 처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경찰과 검찰은 강만석이 저지른 납치, 살인 미수, 횡령 등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언론은 KM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강 회장의 피습 사건을 대서특필했지만 민혁의 철저한 정보 통제 덕분에 서진의 존재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 이틀 후 일반 병실로 옮겨진 민혁이 마침내 긴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가 가장 먼저 본 것은 창가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서진의 모습이었다. 그는 마취 기운이 남아있어 몸이 무거웠지만 살아있다는 감각과 함께 그녀가 곁에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는 힘겹게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덮었고 그 미세한 움직임에 놀라 깬 서진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며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수만 가지의 감정들이 오고 갔다. 또 당신이 나를 살렸군. 민혁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쉰 소리가 났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서진의 가슴에 꽂혔다. 서진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고 링거 바늘이 꽂힌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다. 아니요, 우리가 서로를 살린 거예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도 그 지옥에서 살아나오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는데 민혁을 구하기 위해 다시 메스를 잡으면서 그녀는 자신을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죄책감의 감옥에서 비로소 해방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민혁은 서진을 바라보며 자신이 평생 쌓아온 부와 명예보다 지금 이 순간 그녀와 함께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더 가치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고독한 폭군이 아니었고 서진 또한 과거에 갇힌 패배자가 아니었다. 두 사람은 죽음이라는 거대한 시련을 함께 통과하며 서로의 구원자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어난 사랑은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민혁은 서진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입술에 가져다 대며 앞으로 남은 생애를 그녀를 지키고 사랑하는 데 바치겠다고 무언의 맹세를 했다. 병실 박복도에서는 차 실장이 병실 문 너머에 두 사람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고 경호원들에게 자리를 비켜주라고 손짓했다. 강만석의 몰락으로 KM그룹 내의 불순 세력은 완전히 일소되었고 민혁의 리더십은 더욱 공고해졌지만 차 실장은 죽으니 이제 회사 일보다는 다른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둘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는 민혁이 퇴원 후 서진과 함께 보낼 평화로운 시간을 위해 남은 뒤처리를 완벽하게 끝내기로 마음먹고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며칠 뒤 민혁의 상태가 호전되자 서진은 그에게 퇴원 후의 계획을 물었고 민혁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뜻밖의 제안을 건넸다. 내 주치의가 되어줘. 평생 계약으로 연봉은 백지수표로 하지. 서진은 그의 농담 섞인 프러포즈에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까다로운 환자는 질색이라고 대꾸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홍조가 피어올랐다. 두 사람은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맑은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찾아온
눈부신 햇살 같은 미래를 함께 그려보았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 민혁은 서진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며 휠체어를 타고 병원 옥상 정원으로 향하자고 했다. 옥상에 도착하자 그곳에는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탁 트인 풍경과 함께 헬기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서진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자 민혁은 이제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곳. 하지만 이제는 도피처가 아닌 우리 둘만의 안식처가 될 그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했던 공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자는 의미였고 서진은 기꺼이 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헬기가 이륙하며 병원을 뒤로하고 멀어질 때 서진은 아래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더 이상 삭막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옆에는 세상의 모든 비난과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남자가 있었고 자신 또한 그의 곁에서 가장 강한 모습으로 서 있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마지막 도박은 생명을 건 위험한 배팅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서로의 목숨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와 사랑까지 모두 쟁취하는 잭팟을 터뜨린 셈이었다. 엔진 소리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다가올 평온한 날들을 꿈꾸며 눈을 감았다. 헬리콥터의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거센 바람이 마당의 잔디를 눕히며 굉음을 냈지만 헬기에서 내리는 강민혁과 한서진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몇 달 전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피투성이가 되어 죽음을 피해 이곳으로 숨어들었던 때와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민혁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다리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서진의 부축을 받으며 땅을 딛는 그의 발걸음에는 확신과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두 사람은 헬기가 다시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을 지켜본 뒤 고요해진 정원을 가로질러 그들의 인연이 시작된 그 작은 별장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나무 냄새와 오래된 책 냄새가 그들을 반겼고 서진은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돌아왔음을 실감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민혁은 거실 중앙에 놓인 자신이 수술을 받았던 그 튼튼한 참나무 테이블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감회에 젖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날 밤 이 테이블 위에서 그는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었고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배를 갈라 생명을 불어넣었었다. 이 테이블 버리지 않고 두길 잘했군.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된 곳이니까. 민혁의 농담 섞인 말에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그때는 당신 피를 닦아내느라 이 테이블을 갖다 버리고 싶었다고 받아쳤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소리내어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오랫동안 이 집을 지배했던 고독과 적막을 몰아내고 따스한 온기로 공간을 채웠다. 그들의 두 번째 동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는데 이제 그들은 쫓기는 도망자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미래를 설계하는 연인이었다. 민혁은 회복을 위해 당분간 회사 경영을 전문 경영인에게 일임하고 중요한 결정만 원격으로 처리하기로 했으며 남는 시간은 온전히 서진과 함께 보내는 데 집중했다. 그는 서진이 정원을 가꿀 때 옆에서 호스를 잡고 물을 뿌려주거나 서투른 솜씨로 요리에 도전해 부엌을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했다. 재계의 저승사자라 불리던 강민혁이 앞치마를 두르고 찌개간을 맞추며 찡그리는 모습은 서진에게 매일 새로운 즐거움과 행복을 선사했다. 어느 날 오후 차 실장이 두툼한 서류 가방을 들고 별장을 방문했는데 그는 민혁에게 강만석과 그 일당에 대한 재판 진행 상황과 회사의 구조 조정 결과를 보고했다. 강만석은 무기징역이 구형될 예정이었고 그를 도왔던 부패한 임원들은 전원 해임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혁은 서류를 꼼꼼히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이며 차 실장에게 마지막으로 준비한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기라고 지시했다. 그것은 KM그룹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외상 전문 센터를 설립하고 의료 소외 지역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공익재단 설립 계획안이었다.
서진은 민혁이 내민 재단 설립 기획서를 받아들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 재단의 이름이 가칭 생명 라이프로 되어 있었고 이사장에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민혁은 당황해하는 서진의 손을 잡으며 당신이 나를 살리면서 보여주었던 그 숭고한 정신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었다고 진지하게 말했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돈과 권력만을 쫓아왔지만 당신을 통해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서진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민혁을 바라보았고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의료계를 떠났던 자신이 이제는 더 큰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에 깊이 감사했다. 계절이 바뀌어 첫눈이 내리던 날, 서진은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보건소의 진료의사로 다시 일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화려한 대학병원의 교수직이나 민혁이 제안한 재단 이사장 자리보다는 환자들과 직접 눈을 맞추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현장이 그리웠기 때문이었다. 민혁은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며 아침마다 그녀를 보건소까지 차로 데려다주고 퇴근길에 마중 나가는 것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일과로 삼았다. 마을 사람들은 콧대 높은 서울 남자가 의사 선생님의 기사 노릇을 한다며 수군거렸지만 민혁에게는 그 시간이 그 어떤 비즈니스 미팅보다 가치 있고 행복한 순간이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두 사람은 벽난로 앞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조용하게 둘만의 파티를 즐기고 있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고 타닥거리는 장작불 소리는 로맨틱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민혁은 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서진에게 건넸는데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그들의 이니셜이 새겨진 심플한 백금 반지가 들어 있었다. 내 목숨은 이미 당신 거야. 이제 내 남은 인생도 당신이 가져줬으면 해. 민혁의 담백하지만 진심 어린 프러포즈에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고 민혁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날 밤 민혁은 서진을 품에 안고 잠들기 전 문득 처음 만났던 날 밤을 떠올리며 나직하게 물었다. 만약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내 정체를 알고도 나를 구해줬을까? 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그의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들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악마라 해도 구했을 거예요. 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녀는 장난스럽게 덧붙였다. 그리고 꽤 잘생긴 악마라서 그냥 보내기 아까웠을지도 모르죠. 민혁은 그녀의 대답에 껄껄 웃으며 그녀를 더욱 꽉 끌어안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시간은 흘러 1년 후 별장의 정원은 서진의 손길로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었고 곳곳에는 민혁이 만든 투박하지만 정감 있는 나무 벤치들이 놓여 있었다. 민혁은 이제 KM그룹의 회장으로서 다시 경영일선에 복귀했지만 예전처럼 독단적이고 냉혹한 방식이 아닌 소통과 상생을 중시하는 리더십으로 존경받는 기업가가 되어 있었다. 그는 일주일의 절반은 서울에서 보내고 나머지 절반은 반드시 이곳 별장으로 내려와 서진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그 균형이 그를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다. 어느 맑은 봄날 서진은 보건소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마당 벤치에 앉아있는 민혁을 발견하고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갔다. 민혁은 읽고 있던 책을 덮고 일어나 달려오는 그녀를 번쩍 안아 올렸고 햇살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다. 서진의 배는 아주 조금 불러 있었는데 두 사람 사이에 찾아온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음을 보여주는 축복의 증거였다. 민혁은 그녀의 배에 조심스럽게 손을 대고 경이로운 표정을 지으며 세상의 그 어떤 성공보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큰 성취라고 느꼈다. 서진은 민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먼 산을 바라보았다. 폭풍은 이제 완전히 지나갔네요. 그녀의 말에 민혁은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눈을 그윽하게 바라보았다. 아니, 폭풍은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어. 인생이니까.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덧붙였다.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어.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린 함께일 테니까. 당신이 나의 등대고 내가 당신의 방파제가 될 테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그 미소 속에는 지나온 고통의 시간에 대한 위로와 다가올 미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어둠 속에서 피를 흘리며 찾아왔던 낯선 남자는 이제 그녀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 되었고 상처 입고 숨어 지내던 여자는 그를 품어 안으며 세상 밖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그들의 이야기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눈부시게 찬란한 빛으로 완성되었다. 별장 너머로 붉은 노을이 지기 시작했고 황금빛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 안으며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스산한 울음이 아닌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민혁과 서진은 잡은 손을 놓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등 뒤로 닫히는 문소리와 함께 그들의 길고도 치열했던 그리고 아름다웠던 사랑 이야기는 완벽한 마침표를 찍었다.